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제가 2달쯤 전에 출간했던 인문학서적 7번째 작품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에 담고 있는 50개 주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던 주가 뉴욕주, 그 다음이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플로리다주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리다주를 제가 펼쳐보면, 자, 여기 미국의 대륙 영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하얀색 부분은 나머지 49개 주를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남동부 끝에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플로리다주고, 플로리다주는 1845년 미국 연방의 27번째 주로 가입했던 주가 플로리다주입니다. 자, 이 플로리다주에 관하여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이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오후 12시 7분 정도 됐는데요.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매년 1월 2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정확하게 3주 후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교체되는 이 취임식은 4년에 한 번씩 1월 20일 정오에 교체가 되는데요. 보통 정오를 1월 20일 정오를 한 10분 앞두고는 먼저 미국의 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올리고, 이처럼 이게 성경 바이블이라고 한다면 성경책에다가 손을 올리고 취임 선서를 대통령이 하고, 그 취임 선서가 끝나면 1월 20일 정오 12시가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 외교권, 다양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스타트라인, 시작점이 바로 1월 20일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024년 12월 30일이니까 정확하게 3주 후면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이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오늘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플로리다주 팜비치라는 지역의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미 47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내각 구성을 거의 완료를 했고, 최근에는 이분이 멋진 명언을 남겼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테리프, 관세다, 관세. 각 국가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력하게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되는 분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 당선인인데요. 이분이 마르라고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르라고 리조트에 현재 계시는데, 한 1, 2주 전인가 캐나다의 총리가 관세 폭탄 발언 관련해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르라고 리조트까지 직접 방문했을 정도로 그 요즘 언론에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리조트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마르라고 리조트를 품고 있는 플로리다주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리다주는 인구와 또 경제 규모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인구 기준으로 미국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주 랭킹 1위가 캘리포니아주가 랭킹 1위, 인구 3,9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2위가
텍사스주 인구가 약 한 3,100만 명 정도, 3위가 바로 플로리다주 인구가 약 한 2,200만 명 정도, 4위가 뉴욕주가 인구가 1,95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상위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상위 3위에 해당되는 주가 플로리다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인단 수도 50개 주 중에 세 번째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죠. 캘리포니아주 선거인단 수 54명, 텍사스주 40명, 플로리다주 30명, 뉴욕주 28명,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인단 수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인구는 세 번째로 많은 주가 플로리다주인데 경제 규모는 50개 주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데가 바로 캘리포니아주. GDP 국내 총생산이 한 4조 1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를 독립국가로 독립을 시킨다면 세계 경제 규모가 캘리포니아주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서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경제 규모 네 번째의 규모를 갖고 있는 GDP 4조 1천억 불 정도가 되는 캘리포니아주.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데가 이제 텍사스주인데요. 세계 경제 규모로 치면 8번째 규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뉴욕주인데 세계 경제 규모로 치면은 10번째고, 플로리다주가 네 번째로 세계 경제 규모는 16위. 그러니까 플로리다주를 독립국가로 독립시킨다면 세계 경제 규모는 16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GDP가 플로리다주 GDP가 1조 3천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1,600조 정도 되는 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는 경제 규모는 네 번째고 인구는 세 번째로 이제 많은 주가 플로리다주입니다. 자, 플로리다주는 최대 도시는 잭슨빌이고 주의 수도인 주도는 텔러햇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름을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대도시가 어떤 대도시가 있냐면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마이애미, 그 다음에 올랜도,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워낙 휴양 도시로 유명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로리다주 중에서도 동남쪽 끝에, 우리 한반도로 친다면 부산같이 동남쪽 끝에 있는 주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이고, 올랜도는 이제 월트 디즈니 월드라는 그 테마파크도 있고요. 올랜도에는 그다음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라 해가지고 유명하고, 또 템파라는 도시에는 레고랜드가 또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플로리다주의 그 케네디 우주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로리다주 하면은 흔히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휴양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위도상으로는 플로리다주가 우리 동아시아에서 대만, 그 다음 일본의 남동쪽 끝에 있는 섬인 오키나와, 이 정도의 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이제 동남부 끝에 있는 플로리다 반도로 쭉 삐져나와 있는 그 외형을 갖고 있는 주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더운 지역, 그러한 지역으로 연상을 많이 하는데요. 그 플로리다주의 위도가 바로 동아시아에서 대만, 일본의 오키나와와 같은 위도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겨울에도, 플로리다주는 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1월달, 겨울의 중심 1월달에도 기온이 평균 한 영상 20도 정도 되니까 봄 같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겨울의 경우에는 겨울이 그렇습니다. 겨울의 중심인 1월 달에는 영상 20도 정도 봄 같은 날씨고요.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더운데, 같은 위도에 있는 일본 오키나와와 그 다음에 대만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습도가 높아가지고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되는데,
반면에 플로리다주는 같은 위도이긴 해도 그보다는 좀 덜 더운 이유가, 물론 덥긴 하지만 덜 더운 이유가 습도가 대만이나 일본 오키나와보다는 습도가 좀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가 바로 플로리다주고, 그 중심에는 플로리다주의 남동쪽 끝에 있는 마이애미라는 거 다 잘 아실 거고, 그 마이애미에 바로 제 47대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의 리조트인 마르라고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마이애미는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국가 쿠바와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쿠바까지 거리가 그리 이제 멀지가 않죠. 그래서 마이애미, 플로리다주의 남동쪽 끝이 마이애미고, 그 마이애미에서 쿠바 쪽으로 이제 바다가 열려 있는데, 그 바다에 이제 키스 제도라고 있습니다. 제도, 모든 제자, 섬도자에서 여러 개의 섬들이 운집해 있는 것을 제도라고 하죠. 모든 제자, 섬도자, 제도. 그래서 플로리다주 남동쪽 끝에 마이애미에서 쿠바 쪽으로 바다가 열려 있는데, 그 바다 전체에 걸쳐서 그 키스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 마이애미 쪽에 가깝게 이렇게 키스 제도가 시작이 돼가지고 쿠바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 키스 제도의 끝쪽에 있는 섬, 즉 수많은 섬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섬들 중에서도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섬이 바로 어디일까요? 키웨스트라고 하죠. 키웨스트. 그곳에서 이제 쿠바가 이제 가까이 있는데, 쿠바, 제 기억에는 그 키스 제도의 남쪽 끝에 있는 키웨스트에서 쿠바까지는 거리가 한 150km 내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키스 제도의 남쪽 끝에 있는 키웨스트는 뭘로 유명할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1953년에 미국 현대문학을 개척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출간했는데요. 그 해에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1953년도 우리 6.25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이 체결됐던 연도인 1953년이면 지금부터 71년 전인데요. 71년 전인 1953년 노벨 문학상 후보, 참고로 올해 2024년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우리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이자 세계 여성 18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71년 전인 1953년도에는 미국 현대문학을 개척한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 작품과,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가장 빛나는 영국인 랭킹 1위에 오른 윈스턴 처칠, 61대와 63대 총리를 역임한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의 회고록 6권을 집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책이 6권짜리인데, 그 책을 집필해가지고 1953년에 윈스턴 처칠의 그 2차 세계대전사 6권 책이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와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의 제2차 세계대전사라는 그 역사서가 경합을 펼쳤는데요. 결국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제2차 세계대전사가 1953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고,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이듬해인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4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인데요.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그 노인과 바다를 집필할 그 당시에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플로리다주 남동쪽 끝에 있는 마이애미로부터 남쪽으로 쭉 뻗어 있는 키스 제도, 그 키스 제도의 남쪽 끝에 있는 미국 땅 최남단인
바로 키웨스트에서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거주를 하면서 노인과 바다를 구상하고 집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의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는 바로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때 발견한 지역이 지금의 카리브해의 바하마라는 그 나라, 그 당시에는 산살바도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페인어로는 구세주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산살바도르라는 그 지명이었는데 현재는 바하마라는 국가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산살바도르를 1492년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는데요. 물론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스페인이 이제 중미 지역과 남미 지역을 대부분 석권했고 남미에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점령하고 나머지 전부 그 다음에 중앙아메리카까지 스페인이 지배를 했는데요. 그 무렵 1513년에 1513년에 바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바로 그 스페인의 그 탐험가 아메리칸 원주민 입장에서는 침략자로 보이는데 스페인 입장에서는 탐험가이자 개척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역사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의 그 탐험가 겸 개척자가 1513년에 플로리다주 남동쪽 끝 마이애미를 처음 발견을 해서 그곳에서 그 지역을 플로리다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스페인어로 파스쿠아 플로리다. 파스쿠아는 축제란 뜻이고요. 플로리다는 꽃이 피는 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는 나라의 축제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때 발견한 때가 1513년 4월 3일 부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그 일대. 그래서 꽃이 만발해 있어서 꽃의 축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명칭으로 파스쿠아 플로리다라고 칭했는데요. 영어로 플라워가 꽃이지 않습니까? 꽃. 플로와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는 플로리다가 꽃이 피는 나라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리다주의 명칭의 유래는 1513년 4월 3일 스페인의 그 침략자 겸 개척자가 마이애미를 처음 발견했을 때 꽃이 만발해 있어서 꽃이 피는 나라의 축제 그런 의미를 담고 파스쿠아 플로리다라고 칭한 것에서 플로리다 주의 명칭의 유래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요. 고대 로마 시절에 삼두 정치의 최고봉이었던 바로 카이사르 잘 아시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흔히 우리가 시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저. 이분이 기원전 100년에 출생해서 기원전 44년까지 살았으니까 56년 동안 살다가 브루투스의 칼을 맞고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명언을 남기고 기원전 44년에 이제 죽었는데요. 이 카이사르가 뭐 유명한 명언들을 남겼었죠. 그 카이사르가 영국까지 진출해가지고 정보 그 총독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로마 그 원로원에서 무장을 해제하고 돌아오라라고 수함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의 프랑스 지방, 그 당시 명칭으로 갈리아 지방에서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갈 때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무장을 풀지 않고 무장을 유지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했던 명언이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이제 나는 그 로마 원로원에 맞서가지고 이제 당당히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진정한 최고 지도자가 돼야겠다라고 선언하는 의미에서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분이 시저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의 아들, 그의 양아들이죠. 양아들. 그의 양자가 옥타비아누스. 기원전 29년에 고대 로마 최초의 황제, 초대 황제죠. 초대 황제에 오른 이른바 아우구스투스라는 최고 존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으로 불린 자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하는데요. 그 사람이 기원전 29년에 로마의 제정, 황제가 통치하는 정치를 제정이라고, 황제제자 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정의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황제가 통치하는 국가는 로마 제국이라니까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인데,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29년에 초대 황제가 됐는데, 그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버지, 양부가 바로 시저 카이사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 카이사르가 지금의 이탈리아 중북부에 있는 피렌체,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피렌체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을 때 그 강가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꽃이 만발해서 거기서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을 때 꽃이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렌체라는 도시를 영어로는 플로워, 꽃이라는 말에서 유래됐죠. 영어로는 플로렌스, 꽃이 만발한 지역이다 이런 의미죠. 영어 플라워, 꽃이라는 의미의 플라워에서 어원이 된 플로렌스, 꽃이 만발했다 이런 의미에서 플로렌스, 이탈리아어로는 피렌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즉 시저와 관련된 그 피렌체 도시의 도시명의 기원입니다. 그렇듯이 플로리다주도 1513년에 스페인의 정복자 겸 탐험가가 플로리다주의 남동쪽 끝에 있는 마이애미를 발견할 때 그게 1513년 4월 3일 부활절 기간이었는데 꽃이 만발해 있었기 때문에 꽃이 만발한 나라의 축제다라는 의미에서 파스쿠아 플로리다라고 칭한 것에서 플로리다주 명칭의 어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는 이제 그 유명 관광지, 휴양지로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 휴양지가 바로 그 얼랜도에 있는 저기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유명 관광지가 얼랜도에는 그 뭐냐면 유니버셜 올랜도 리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템파라는 도시에는 레고랜드가 있고 또 존슨 우주센터가 있는 그 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그 테마파크가 월트 디즈니 월드이죠. 디즈니랜드하고 같은 계열이긴 한데 끝자가 다른 거죠. 월트 디즈니 월드도 그 플로리다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리다주의 주의 수도인 주도는 텔러헤시, 최대 도시는 잭슨빌이긴 한데 가장 유명한 도시는 마이애미하고 그 얼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은 인종 구성을 보면 백인이 물론 과반수가 넘습니다. 백인이 과반수가 넘는데 흑인하고 히스패닉이 또 합하면 40% 내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한 55% 정도, 흑인과 히스패닉을 합하면 약 40% 정도가 되는 인구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 백인 중에서도 이제 미국 동부 지역에서 이주해온 백인들도 꽤 있고 쿠바에서 1959년에 쿠바에 공산 정권이 들어선 즉 카스트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쿠바에서 탈출해 가지고 마이애미 쪽으로 진출해온 백인들도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흑인들은 원래 이제 미국에 있었던 흑인들도 있지만 그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그 아이티라는 나라, 아이티에서 건너온 흑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티뿐만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카리브해에 있는 국가의 흑인들도 많이 건너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아이티에서 있다가 그 플로리다주로 진출한 흑인들은 아이티 자체가 프랑스가 지배했던 그 섬나라다 보니까 아이티라는 나라는 프랑스를 구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티에서 넘어온 그 흑인들은 기존 아메리카 원주민이었던 흑인들하고는 약간은 다른데 생김새는 비슷한데 이렇게 이름들을 보면 이름이 아이티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프랑스식 이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견상으로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원래 황인종이 건너간 거죠. 그런데 원래 미국에 정착하고 있었던 전통 그 흑인과 카리브해에서 넘어온 이제 흑인을 식별하는 그 기준이 그 카리브해 중에서도 아이티에서 넘어온 흑인들은 프랑스가 지배했던 아이티에서 넘어온 흑인이다 보니까 아이티 출신 흑인들은 이름이 프랑스식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름을 보면 사람이 아이티계 흑인인지 미국에 원래 있던 흑인인지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쪽은 플로리다주는 이제 히스패닉이 꽤 많은 인구를 구성을 하는데요. 히스패닉 하면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즉 남아메리카에 있다가 넘어온 그런 인종들을 히스패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원주민하고 백인들의 혼혈인 거죠. 남아메리카 원주민과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백인들 간의 혼혈이 이제 히스패닉이라고 하는데 그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이 히스패닉이죠. 히스패닉. 그런데 퀴즈를 하나 내드릴까요? 남미 국가 중에서도 인구들이 백인 위주, 대부분 백인인 경우,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원주민하고 백인의 혼혈 혈통인 히스패닉이 아니라 대부분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주변의 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히스패닉 비율보다는 백인 비율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여하튼 남미 쪽에서 건너온 히스패닉들이 이제 플로리다주에 상륙해가지고 인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주는 인구가 한 2,200만 명 정도로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주인데요. 백인이 대략 한 55%, 흑인과 히스패닉이 각각 한 20% 정도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는 그쪽이 이제 미국에서 소득세가 없는 주가 7개 주가 있습니다. 자, 7개 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가 7개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예를 들어 우리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고 뭐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고 여러 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법상에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다양한 소득세가 있는데요. 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가 50개 주 중에 7개 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 주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이제 부유하게 경제 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분들이 은퇴 후에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플로리다 주로 많이 이주를 해옵니다. 왜냐하면 은퇴할 정도 되면 이제 은퇴 자금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까 플로리다 주로 많이 이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또 은퇴하고서도 계속 뉴욕주나 이런 미국 동부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집 주소를 뉴욕주나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그쪽에 주소를 뜨는 게 아니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플로리다주로 주소를 옮겨서 플로리다주에 주소를 두고 경제 활동을 미국 동부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릴 때 뉴욕주나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를 소개해드릴 때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30개 구단 중에 최고 월드시리즈 우승 횟수 랭킹 1위, 월드 시리즈에 40번 진출해서 우승을 27번 하고 준우승을 13번 했던 팀이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최고의 팀이 뉴욕 양키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뉴욕 양키스의 고액 연봉자들 이런 분들도 주소지를 플로리다주에 옮겨놓고 야구 활동은 뉴욕주에서 하고 이런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플로리다주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면세되는 50개 주 중에 7개의 면세 주 중에 하나가 플로리다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북동부 이런 데가 미국 역사의 시작점이긴 한데 그쪽은 날씨가 추운 지역이어가지고 겨울에는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또 미국 중서부에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영화 나 홀로 집에의 무대가 바로 일리노이주 시카고인데요. 그런 데는 겨울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서부에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나 미국 북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또 뉴욕주의 뉴욕시 이런 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는 그 따뜻한 남쪽 지역 플로리다주로 이사를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겨울철에 휴양지로 플로리다주로 많이 가서 그쪽 별장에서 많이 생활하는 휴양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플로리다주는 한겨울 1월 달에도 평균 기온이 영상 20도의 봄 날씨이기 때문에 미국 북동부 지역이나 중서부에 있는 그 추운 지역의 그 사람들이 그쪽 겨울철에는 거기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 가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이제 플로리다주는 유명하냐면 경제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뭐가 있냐면 윌 스미스 주연 영화로 올해 개봉됐습니다. 올해 2024년에 개봉된 윌 스미스라는 영화 배우가 주연한 영화가 배드 보이스 라이드 오어 다이 배드 보이스 라이드 오어 다이 즉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라는 제목의 영화 아실 겁니다. 올해 개봉됐는데요. 뭐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마이애미의 강력반의 형사로 윌 스미스가 역할을 하죠. 윌 스미스가 마이애미 강력반 형사 역할을 하면서 동료 형사와 함께 의문의 죽음을 당한 형사반장, 수사반장의 죽음을 파헤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수사하다 보니까 마약 카르텔의 그 거대한 범죄 조직과 맞서게 되고 그들과 이런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가 배드 보이스 라이드 오어 다이 그러니까 나쁜 녀석들 뭐 타느냐 아니면 죽느냐 뭐 이런 제목인 거죠. 그 영화의 무대가 바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입니다. 그리고 요즘 더 미국 드라마 시리즈물을 보면 마이애미 경찰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 플로리다 정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 단수는 538명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 숫자가 100명, 연방 하원의원 숫자가 438명, 합해서 538명인데요. 그 숫자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동일합니다. 자, 참고로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연방 상원 의원을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각 주마다 2명씩 연방 상원 의원을 선출하니까 50개 주 곱하기 2명씩 하면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이고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438명인데요. 그것은 50개 주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 의원이 52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는 인구가 한 59만 명밖에 안 되니까 연방 하원 의원이 1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은 주마다 획일적으로 2명씩 해서 50개 주 총 100명이고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뽑는데 총 435명인데 거기다 워싱턴 DC, 수도 워싱턴 DC에는 연방 상원 의원은 뽑지 않은데 연방 하원 의원은 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 연방 하원 의원 438명에다가 수도 워싱턴 DC 연방 하원 의원 숫자 3을 더하면 438명. 이게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이고 거기에다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을 합하면 538명인데요. 그게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데가 캘리포니아주 54명, 그 다음에 텍사스주 40명, 플로리다주 30명, 뉴욕주 28명, 뭐 이런 순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여하튼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플로리다주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는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24년 전인 2000년 그러니까 새천년이죠. 새천년. 2000년이면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연도죠. 2001년부터가 21세기고 2000년까지를 20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세기의 마지막 연도인 2000년, 지금부터 24년 전인 2000년에 새천년이죠. 새천년에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으로 공화당 소속의 조지 워커 부시가 당선이 됐죠.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때 경쟁했던 인물이 민주당 소속의 엘 고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엘 고어는 민주당 소속의 빌 클린턴이 1993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8년 동안 민주당 소속으로 제43대 대통령을 제42대 대통령을 했던 분이 빌 클린턴인데요. 그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분이 엘 고어 부통령이고 그분이 2000년에 부통령 신분에서 공화당의 아들 부시, 즉 조지 워커 부시를 상대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결론 더 말씀드리면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 즉 아들 부시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 271명을 확보한 반면에 민주당의 현직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는 그보다 5석이 적은 대통령 선거인단 266명밖에 확보를 못했죠. 5명 차이로 엘 고어가 패배, 아들 부시가 승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전체 국민들의 득표수는 엘 고어가 더 많았습니다. 엘 고어가 5,100만 표, 아들 부시가 5,050만 표 정도로 엘 고어가 아들 부시보다 전체 득표수는 50만 표 정도 앞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을 누가 과반수로 확보하냐가 대통령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인단 수에서는 아들 부시가 271명, 엘 고어가 5명이 적은 266명이었기 때문에 아들 부시가 4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플로리다주가 지금은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30명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24년 전이었던 그 당시 선거 2000년 새천년 엘 고어와 아들 부시가 격돌했던 2000년 선거 때는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 수가 25명이었습니다. 인구수가 달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플로리다주에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화당 강세인데 그때는 초접전을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개표 결과 표 차이가 불과 포인트로는 0.05%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0.05%포인트. 그러니까 표 차이가 1700표 정도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1700표 정도. 그러다 보니까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이 아니라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 재검표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 개표가 1700표 정도 차이로 아들 부시가 이기는 거였고 엘 고어가 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플로리다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 25명은 아들 부시가 다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 부시가 당선되는 거죠. 반대로 엘고가 그 25명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면 엘고가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차 개표에서는 1700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플로리다주 법률에 의하면 표 차이가 0.05% 이내 차이 뭐 이 정도일 경우에는 재검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하는데 어떤 재검표를 했냐면 모든 걸 재검표하지 않고 현장 투표분에 대한 재검표와 해외 부재자 투표에 대한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표 결과 표 차이가 이제는 500 몇 표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1700표 정도 차이였는데 이제는 3분의 1도 안 된 500여 표 차이만 날 정도로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들 부시가 엘고보다는 앞서긴 했지만 표 차이가 좁혀진 거죠. 그래서 플로리다주 대법원, 연방 대법원이 아닌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 전면 수작업 재검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전면 수작업 재검표 금지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금지 명령. 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딱 5주가 지난 35일 만에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2000년 11월 7일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35일, 즉 5주가 지난 2020년 12월 12일에 연방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그 결정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주 대법원보다 연방 대법원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35일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35일 전이고 그 직후에 있었던 플로리다 주 대법원의 그 전면 재검표 결정에 대해서 35일 정도 지난 2000년 12월 12일에 연방 대법원에서 주 대법원의 결정을 뒤엎고 재검표를 하지 마라라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결국은 아들 부시 즉 조지 워커 부시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001년 1월 20일에 아들 부시, 조지 워커 부시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그로부터 8개월 후인 9월 11일에 9.11 테러가 발생이 됐었죠. 그런데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학자들과 미디어에서 합동으로 샘플링으로 재검표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 17만 표 정도를 샘플링으로 재검표를 해봤더니 표 차이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표 차이가 여전히 아들 부시가 앞서긴 하는데 표 차이가 더 줄어들었던 겁니다. 1차 개표에서 1700표 정도 차이, 2차 재검표에서는 이제 500표 정도 차이인데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에 학자들과 미디어가 합동으로 17만 표 정도를 재검표해 봤더니 표 차이가 더 줄어든 거죠. 여전히 이제 아들 부시가 앞서긴 하지만 표 차이가